예, 그 127페이지 조금 넘기겠습니다. 앞에. 이 127페이지 40번 문제를 좀 보시고, 그것도 문제 잠깐 해석만 하고 가겠습니다. 국제유가 원자재가의 급등,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총 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 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다. 그래서 수송비용 상승, 원유 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비 증가. 이에 따라 국가경제 생산성이 떨어진다. 밑줄. 그래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충격이다. 공급 충격이고, 불리한 충격이고, 가격 충격이고. 한편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 압력.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전의 기출이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 부분 그 회복이 되고 있고, 뭐 중국 경제가 지금 문제인데요.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에 따라 인플레 압력에 대응해서 국제 이자를 소폭 상승한다. 밑줄. 이 국제 이자율 변화는 수요 충격일까요? 공급 충격일까요? 수요 충격입니다. 국제 이자율은 ISLM BP 평면에 있잖아요. 이 ISLM BP가 모여서 AD를 구성하고 있잖아. 그래서 총 수요 충격인데, 국제 이자율 상승한 게 긍정적인 충격이냐 부정적인 충격이냐, 뭐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 이자율 상승, 거기 밑줄 긋고, 이 두 가지 충격이 우리나라 총 생산 소비 투자, 거기 밑줄 긋고, 상품 시장 평면을 분석해 봐야 되고, 고용, 노동 시장, 물가, 총수요 총공모에서 물가 바로 나올 것이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여러분, 충격이 두 가지 충격이 같이 올 때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ISLM BP에도 충격이 오고 있고, 그 다음 노동시장에도 충격이 같이 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균형점의 이동을 여러분이 좀 엄밀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자, 결론만 잠깐 확인해 보면, 먼저 이런 거 분석은 충격의 원천을 먼저 좀 써요. 충격의 원천을. 하나는 요 ISLM BP고요. 여기는 노동시장입니다. 먼저 BP 곡선이 이 수평의 형태고, IS는 LM은 열 각각. 요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 R equal R 스타. 그 다음에 Y자로 이렇게 최초의 균형점이 있을 거고, RI 평면에. 여긴 노동시장은 WL 평면인데요. WL 평면. 노동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성 충격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뭐 물가 별 관심 없어. 그래서 이건 실질 임금 평면의 MPL이 될 것이고, 공급 곡선은 나중에 물가 변화를 추가로 우리가 고려해주면 반영해 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반영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공급 곡선을 실질 임금 평면으로 우리가 써도 되겠지만, 그냥 HL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그대로 귀찮으면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A점, 여기도 A점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012 가고 하나는 ABC 가고 뭐 이렇게. 여기 W0, L0. 첫 번째는 국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요 국제 이자율 상승, 요 상승은 어떤 곡선을, 요 BP 곡선을 상방 이동시킨 게 첫 번째 거죠. BP를 상방 이동시킨다. 상방 보내세요. 이렇게. BP0에서 BP1으로. 국내 이자가 원래 요 해외 이자가 R0에서 R1으로 스타가 이렇게. 그럼 이건 다 했어. 이미. 어떤 경로를 가졌었나요? 이미 다 했어. A점이 원래는 상품 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이었는데 이제 적자의 불균형이라고 그랬고, 외환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증가해서
순수출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그래서 총수요의 구성 요소니까 총수요의 구성 요소니까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IS가 이렇게 가는 게 경로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런 점이 B점이고 소득이 증가한다. 이게 지금 ISLMBP에서 국제이자율 상승 효과야. 두 번째는 노동시장 봐요. 노동시장.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상승을 조금 더 이제 엄밀하게 이런 표시하면 이 공급 곡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Y equals Z F LK. Y equals Z F LK 이렇게. 보통 그런데 유가나 원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얘기를 하면 여기다 보통 뭘 집어넣냐면 요 intermediate material 그래서 중간재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중간재. 요 중간재. 그러면 이 중간재 투입 규모가 노동 생산성과 자본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 중간재가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요 투입 규모가 줄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사는 노동시장이니까 노동시장의 NPL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관심이죠 지금. 응?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걸 표현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재 투입 규모가 노동 생산성의 NPL, 요 노동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응? 요 중간재 투입 규모가 늘면 노동 생산성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감소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응? 따라서 요 중간재 투입 규모가 여기서는 줄면요, 노동 생산성도 줍니다. 요렇게 가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노동과 자본과 중간재가 서로 상호 대체적인 요소일까요? 보완적인 요소일까요? 보완 요소다. 보완 요소. 이게 세 개 결합이 돼서 생산을 하는 보완 요소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게 투입 규모가 줄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좌측하고 NPL 프라임으로 이렇게 좌측간다. 그러면 새로운 이 점은 0점 다음에 1점이고요. 1점에서 고용 규모가 어떻게 되고 L1으로 줄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가? 산출량으로 가. 그래서 두 번째 NPL 노동 생산성의 하락에 따라서 요게 하락에 따라서 레이버 디맨드가 좌측으로 이동하고 요 좌측 이동하고 고용이 감소하고 산출량이 감소하는 이런 충격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이러이러한 충격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항상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것입니다. ADAS PY 평면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AD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AS 총수요 총공급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요 물가는 P0 산출량은 Y0로 결정이 될 것이고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다 이렇게 A점이다. 여기서 요걸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자 IS가 총수요에서 IS가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총수요 증가 때문에 간 거죠. 요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IS가 우측 간 거니까 AD도 우측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여기요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 가면서 고용 규모가 줄어서 산출량이 주는 것은 AS의 좌측 이동 충격이겠어요. 자 그런데 물가가 상승할 것은 뭐 뻔하죠. 요게 총수요 곡선의 이동폭, 수직 이동폭이겠습니다. 공급 곡선 이동폭이 만약에 더 크다고 가정하면
AS의 원으로 제로가 원으로 가고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의 균형점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은 예컨대 이런 C점으로 간다고 하면 C점 물가는 상승하고 산출량은 주는 이동폭에 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산출량에 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효과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요 AS 이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가정을 했어요. 공급 충격이에요. 요 공급 충격의 충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지금 봤어.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이래야 할 말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요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고 스태그네이션. 따라서 경기 침체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이 충격의 효과 다음에는 정책을 묻습니다. 2번 설문에 가니까 이런 국제경제 여건하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물었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겠죠.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돼. 그런데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고요? 여기서부터요. B점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기는 더 할 필요가 없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따분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침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A, C 이랬는데요. 여기다 한번 반영을 해주면, 저기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개방경제 모형이기 때문에, 요 IS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요? C 플러스 I 플러스 G NXG. 그 NX가 P분의 EP 스타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여기는 LM은요, 실질 통화량 P분의 M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물가가, 예를 들어서 저기처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물가 상승은 어떤 거를 P분의 EP 스타 실질 환율을 어떻게 되고, 요 떨어뜨리고요. 실질 환율을 P분의 EP 스타, 요걸 떨어뜨리고, P분의 M 실질 통화량을 떨어뜨릴 거니까,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이건 순수출 감소. 요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어떤 곡선을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고 좌측으로 여기는 실제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LM은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자, A점에 수직의 점선을 표시를 해서 좌측 이동하는데 얼마만큼 좌측 이동할까요? 좌측 이동하는 것이 이동 이후에 요 보세요. 이동 이후에 A점보다 C점은 산출량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 좌측 이동할 때 이런 점의 점이 최종적으로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찍혀야 된다는 거야. 산출량이 더 감소한 여기 찍혀야 된다는 게 여기에. 그리고 이런 점은 C점이 돼요. 그리고 여기만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 여기도 영향을 줘야 되겠지. 응? 물가가 상승하면 요 물가 상승은 요 분모 P분의 EP 스타 얘를 상승시키면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되고요? 요게 떨어지고 모든 실질 임금 수준에서 요거가 올라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요게 노동 수요 곡선 이동폭인데 이만큼 이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최초의 고용량보다 적어야 산출량이 줄어서 이거를 이제 산출량의 변화에 따른 노동 고용이 파생수요죠. 파생수요. 그래서 이동폭이 작습니다. 이렇게. 이런 점을 2점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P0, P1 여기에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점을 2점 하면 최종적으로 여기다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요 C점은 요게 2점으로 이렇게. 표정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들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요 물가 상승을 여기에 지금 노동시장하고 여기에 반영해 줬을 뿐이야.
근데 ISLM에서 우리가 폐쇄경제 모형이라면 LM에만 반영을 해주는데 개방경제 모형에서는 IS에도 경상수지 순수출이 실질 환율 영향을 받기 때문에 IS 곡선도 움직였다. 그거 하나만 차이점이 있는, 다른 거는 차이점이 없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이것도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이 충격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이 시다반 이런 것들 다 다시 새로 썼습니다. 국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몇 줄?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 이 생산성 향상을 노동 생산성으로 볼 거냐, 자본 생산성으로 볼 거냐,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 몇 줄? 이게 보나 마나 수출을 늘려서 총 수요 충격일 거니까 앞에 거는 공급 충격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MPL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간다. 이게 거기 써나? 레이버 디맨드가 우측 가. 두 번째는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이 향상됐어. 그러면 순수출이 늘죠. IS 곡선 우측, AD 곡선 우측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폐쇄경제로 분석할 수 있지만 순수출이 늘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개방경제죠. 따라서 개방경제라면 ISLMBP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본 이동성에 대한 가정이에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우리 경제인데 지금 우리 경제, 우리나라 얘기죠 지금? 어떤 가정을 둔다고? 자본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소규모 개방경제다라고 가정을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예시답안을 좀 보고 기본 가정의 소규모 개방경제 몇 줄? 변동환율 제도 몇 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 가정한다. 총수요 동그라미 ISLM BP로 되어 있고요. 경제 총공급 동그라미 노동시장의 화폐 환상, 물가 인지 오류 이것 때문에 총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이 우상향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수출 경쟁력 향상, 생산성 향상의 영향 그래서 그래프 분석이 있는데 그 그래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분석을. 첫 번째 그런 분석 모형을 먼저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효과들을 보는 것인데 그 효과가 하나는 ISLM BP 평면이고 두 번째는 어떤 평면이에요? 노동시장 평면이야. 똑같아 지금요. 근데 여러분 실제 답안지에다가 평면을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그릴 수는 없잖아. 그릴 수는 있어도 좋지 않다는 말이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먼저 그리거나 하나 그리고 두 개를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처럼 지금 이 그래프 그려진 것처럼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리면 그래프는 일관되게 그릴 수 있지만 설명이 저기 뒤에 가서 설명이 되니까 그래프 부분하고 설명이 떨어져서 좋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먼저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이 총수요 충격, 여기 수출 경쟁력 상상이라는 총수요 충격만 왔어. 그러면 당연히 ISLM BP와 ADS를 먼저 그리고 남은 노동시장 나중에 그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그리거나. 또 충격이 어디 왔어? 생산성 충격만 왔고 그러면 노동시장하고 ADS를 그리면 되는데 이건 양쪽에서 지금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의 효과를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ADS로 또로 별도의 목차를 가지고 ADS를 분석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분석 모형을 제시를 해주고
두 번째는 요 그래프 분석을 할 때 충격의 효과를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나는 지금 생산성 부분을 먼저 따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이걸 먼저 가도 되고 노동시장을 먼저 가도 되고 아니면 ISLM BP를 먼저 가도 되는데 RI 평면에 BP가 수평이고요. IS가 우하향하고 LM은 우상향한다. 이런 형태로 R equal R 스타 있을 거고 Y 제로 A 점. 먼저 여기서 봅시다. 첫 번째 수출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것은 국제시장에 우리나라 제품이 값이 싼 거죠. 그래서 수출 경쟁력 향상은 순수출을 늘릴 겁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중에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를 늘려서 IS 곡선이 우측 가요. 우측. 만약에 우리가 단순하게 분석하자면요. 여기에 지금 위쪽에 여기 가 있는 게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본이 들어와서요. 환율이 절상되고 순수출이 감소하면 제대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총수요 충격은 이건 분석 하나만 하나야. 그럼 공급 충격 위주로 우리 가버리면 돼. 그런데 그 해설서에도 그렇게 썼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충격이 지금 오고 동시에 지금 공급 측 충격이 와서 나중에 AD, AS에서 모아서 이거 간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와버리면 돼 그냥 이게.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두 번째 노동시장 평면에서는 WL 평면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MPL. 공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게 싫어요. 그러면 그냥 레이버 서플라이 쓰면 되겠습니다. 좀 없어 보이죠? W0, 그 다음에 L0야. 여기 충격이 어떤 충격이라고 지금? 충격이 생산성 증가 충격이에요. MPL 프라임. 그럼 이런 점이 지금 B점으로 갈 것이고 이 B점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고용 규모가 늘고 산출량이 느는 AS의 긍정적인 충격이다 이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총수요 총공급 모형 가면 PY 평면에 AD는 우하향하고 AS는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로 아까 수식을 다 썼습니다. 수식을 그 모형하에서 수식을 다 썼고 이런 물가 산출량 평면이 있고 A점이 있다. 먼저 잘 보세요. 이 IS가 우측 가면서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AD가 우측 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일부러 제가 구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AD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 가버리니까 아예 충격이. 그래서 AD의 이동폭이 이렇게 소폭 나타난다고 이렇게 제로가 원으로. 그리고 AS는 긍정적인 충격이니까요. AS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이동폭을 좀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이런 점이 C점이 되고 AS의 제로가 원으로 가고 물가는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요. 긍정적인 충격에 따라서 산출량은 이렇게 물가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만 반영해 주면 된다. 이것만. 그래서 AS가 우측 가는 이동폭이 더 크다고 가정하면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이동폭을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이 물가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우측 갔는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좌측 가겠죠. 좌측할 때 이동폭에 관한 얘기가 중요할 것이고 그 좌측 간 이후에 산출량이 물가가 떨어진 이후에 산출량이 늘었기 때문에 고용 규모도 느는 형태로 이렇게 소폭 이동시키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들으세요. 이 물가 하락이 노동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영향을 준다. 여기 IS 곡선에 영향을 주겠죠? LM 곡선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IS 곡선이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 실질 환율이 물가 하락하면 실질 환율이 올라가면서 순수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가고 물가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 만약에 이동폭이 예를 들어서 AD 이동폭이 더 크다고 가정했다면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환율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지금 가겠죠. 근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했어? AS 이동폭이 지금 커서 물가가 하락하는 걸로 지금 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IS뿐만 아니라 LM도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IS가 지금 이동하는 이 충격에다가 LM이 이동하는 것을 점점점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보내는 상태로 지금 끝이 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131페이지 첫 번째 평면에 보면 2점으로 이렇게 좀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폐쇄 경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개방 경제라면 이 완전 자본의 가정이라는 게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 일로 갔다 뭐 일로 갔다 이런 일이 없어. 여기서 거의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폐쇄 경제 모형에 가깝게 지금 계속 이 모형을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로 갔으니까 이런 점을 0점, 이런 점을 1점, 이런 점을 2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점들에서는 이자율이 국제이자율로 높기 때문에 자본의 유입,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 그래서 IS가 결국은 이렇게 좌측으로 추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그 뒤에 그래프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뒤에. 자, 일단 그래서 이거 설문 1과 설문 2를 좀 나누어서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131페이지에 왼쪽에 그래프 설명 부분에 보면 첫 번째 그래프도의 첫 번째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IS 곡선과 AD 곡선 우측 거기다 몇 줄? IS 곡선과 AD 곡선의 우측. 두 번째 줄표에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다 몇 줄? 그리고 AS 곡선에다가 몇 줄? AS 우측. 세 번째 물가가 하락하면서 원래 줄표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 예, 편집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의 화폐 환상, 그 다음에 실질 통화 공급, LM 곡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결에 보면 생산성 향상, 우리 제품 수출 경쟁 향상은 총수요 총공급을 늘려서 AD와 A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2번 설문에 가보면 이제 국내 물가와 국내 생산의 최종적인 효과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거기서 이제 3으로 가는 걸로 요로 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IS가 좌측 이동하는 거니까 AD도 좌측 이동하는 걸로 지금 AD2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 과정, 그 물가의 조정 과정들의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설문 1을 나누어서 물가의 조정 과정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분석이 훨씬 더 요 AD, IS가 우측 가서 그냥 되돌아와 버리고 AD는 AD는 안 움직이고 AS가 요게 생산성 증가에 따라서 AS가 우측 가면 물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얘 한번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초기 상태하고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133페이지 두 번째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경기 후퇴 인플레이션 대외 수지 악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 물가는 몇 퍼센트 나고요? 0.7% 정도 됩니다. 1%도 안 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얘기를 했나요? 물가 안정 목표제가 한국의 물가 안정 목표제가 지금 몇 퍼센트예요?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 안정 목표제가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안정 목표제가 한국 경제가 2.5%에서 3.5%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 내내 계속 물가가 1%를 못 넘네. 그래서 이 낮췄는데 얼마로 낮췄냐면 2%로 낮췄어. 소비자 물가로 2% 낮췄는데 이 중기 물가 안정 목표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아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지금 16년부터 몇 년까지? 2018년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2%가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은 물가가 아주 낮은 상태에 있어. 그래서 물가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심각한 경기 침체죠, 지금. 경기 후퇴. 그 원인으로서 국제유가 상승, 거기 밑줄 긋고 총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다. 볼 필요 없고. 그 선진국 불황은 어때요? 선진국의 불황은 선진국의 수입 수요 감소를 통해서 자국의 순수출을 줄이는 충격이고, 과도한 가계부채는 어디 영향을 줄까요? 가계부채가 심각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어요. 그 다음에 북핵 위기는 어디 영향을 줄까요? 응? 경제 불안정성,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거고,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국내외 투자가 감소합니다. 투자가. 그래서 그 뒤에 선진국 불황, 과도한 가계부채, 북핵 위기가 전부 다 총수요의 감소 충격이고요. 국제유가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 충격이에요. 1번 설문은 총수요 총공곡선을 이용해서 한국 경제 모습을 보여봐라. 나열한 각각의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방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 밑줄. 금리 인하는 확장 통화 정책이겠어요. 부작용은 처음에 원하는 정책의 목표가 아니면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간단한 거니까 그래프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모형 설정은 항상 총수요 측면, 총공급 측면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세요. 그 요인, 각 요인 분석 전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그래프 좀 보세요. 그래프. 처음에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에요. A점 찾아봐요. A점. 거기서 총수요가 지금 아까 다 소비 투자 이런 거 다 감소했으니까 총수요 감소, 순수출 감소죠 지금. AD 좌측 갔어요. 두 번째는 총공급에 불리한 충격이니까 유가 상승이 AS도 좌측 갔어.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가서 물가에다 표시를 해놔요. P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 산출량이 어때요? 감소해요. 결과는 뭐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상황에서 설문위는 그 밑줄 그으세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실질 통화 공급을 늘리게 되면 총수요를 늘릴 수 있다. 총수요 곡선이 AD 곡선이 우측 가요. 자 보세요. 마지막 그래프. 총수요 곡선이 우측 가면 AD 1이 AD2로 간다. 그 C점에 점을 한번 다시 찍어보면 C점에서는 Y0로 뭐는 회복했지만 경기는 회복했지만 물가가 어디로 P1에서 P2로 상승하겠죠. P2로.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는 물가 상승 원래 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3번 설문에 갖다 놨어. 경기 변동을 공급 측면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입장. 이거 뭐예요? 경기 변동에 여러분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세케인지 악파와 세고전 악파.
모형들이 많이 있는데 공급 측에서 경기 변동의 원인을 보는 건 뭐예요? 투자나 정부 지출에서 경기 변동의 원천을 찾는 것이 케인즈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MBC는 화폐, 통화량. 이것도 수요 쪽이죠. 공급 쪽에서 보는 것은 RBC밖에 없다. RBC. 따라서 RBC는 새 고전학파고,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원천을 뭐라고 그래요? RBC는 실물적, 생산성, 공급 충격이다. 경기 변동의 원천이다. 두 번째, 경기 변동은 지속성을 갖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속성을 갖는다? 투자의 건설기간.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면 나중에 다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이런 것들이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가져요.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RBC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각 점들이 어떤 연속이다? 균형의 연속이다. 균형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 주체들이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이 최적화 행동을 어떻게 돼? 방해하지. 따라서 RBC는 정부의 개입은 물론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이것입니다. 이 정부 개입이 뭐야? 총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그 문제 다시 한번 봐봐. 뭐라고 하고 있어? 공급 측면에서 인식하고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뭐냐? 뭐예요? 개입 안 하는 게. 비개입주의가 가장 바람직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되고, 그 해설에서 그래서 그 실물 경기 변동론에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의미 2번 거기다 별표해 놓고 뭐라고요? 경기 변동은 각각의 기술 충격에 대해서 최적 대응이다. 누가 최적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 최적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소비자도 기업도 최적 대응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균형이 계속 달성되는 게 호황도 균형 때문에 연속이고 불황도 균형 때문에 연속이니까 균형 상태이니까 거기 보세요. 경기 안정화 수단으로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필요가 없다. 오히려 후생 손실을 더 크게 한다. 정부 개입 바람직하지 않다 이랬고 물론 세케인 작파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죠. 세케인 작파는 거기 보니까 불균형의 연속이다. 상당 부분이 안정화 정책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그 조정 실패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조정 실패 모형은 기억나시나요? 뒤쪽 가서 경기 변동론에서 이게 한 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학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 이 조정 실패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절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많이 들은 예가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생산하는 델 컴퓨터 하드웨어를 생산하죠. 윈도우를 생산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 델 컴퓨터가 잘 팔려. 그러면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윈도우도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경제 주체가 예를 들어서 델 이 컴퓨터 회사가 경기를 낙관적으로 봐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요. 거기에 덩달아서 뭐도 윈도우 판매량도 같이 느는 뭐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 경기가 이 낙관적인 기대 때문에 경기가 호황으로 가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면 이 비관적인 기대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는 이 조정 실패 때문에 호황인 균형, 바람직한 균형과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균형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호황도 균형이고 불황도 균형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세케인 작파의 모형 중에 경기 변동 모형 중에 균형 이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불균형 이론이 아니야. 조정 실패 모형은 균형 이론이에요. 그러면 균형이면 새 고전학파는 뭐라고 그래? 개입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세케인즈는 그래도 개입해야 된다. 왜 그래? 이 불황 상태, 바람직하지 못한 균형 상태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균형 이론이 뭐가 있어? 세케인 작파의 경기 변동 이론 중에 메뉴 코스트 이론이 균형의 연속입니다.
나중에 경기 변동론에서는 보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43번 문제 보시면 지난번에 물가 연동 모형을 봤어요. 근데 물가 연동 모형에서 통화 공급의 증가 효과는 봤는데 총요소 생산성 변화를 안 봤어. 이거 2번만 좀 보겠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이 감소가 이 실질 고용, 실질 이자율, 실질 임금, 명목 임금,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분석의 기초에 체크를 하세요. 뭐가 명목 임금이 물가에 연동되어 있다. 물가 연동 조항은 이거다. 두 번째, 지난번에 통상적인 경우, 연동의 경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AS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수직으로 생겼다. 통상적인 경우는 우상향하고 물가 연동 모형은 물가가 변하면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뭐의 변화에 대해서? 물가의 변화에 대해서 실질임금이 전혀 변함이 없어. 고용 변화 있겠어요? 없겠지. 산출량 변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산출량의 변화가 없는 수직의 총공급 곡선에 도출된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서 총요소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면 이 총요소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면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 이 감소를 먼저 우리가 물가 연동 모형에서 이랬습니다. 물가가 기대 물가를 상회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이 있고, 이 목표 실질임금은 물가를 계약 기간 동안의 물가를 예측해서 목표로 하는 계약 컨트랙트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이게 목표 실질임금이다. 그런데 기업은 뭐에 따라 행동한다? 실제 실질임금에 따라 행동을 하는데, 실제 실질임금은 실제 물가에서 결정된다. 실제 실질임금은 실제 물가에서 결정된다. 예상 물가가 아니라 실제 물가에서. 그리고 요 실제 물가 변화에 대해서는 뭘 두었다? 요 물가 연동 조항을 두고 있다. 연동 조항을. 이게 처음에는 물론 같은 상태였다가 여기 물가가 이게 기대 물가를 넘어서면 이렇게 생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명목임금도 같이 올라가. 실질임금은 변화가 있다 없다? 불변이다. 뭐에도 불구하고 기대 물가가 잡혀 있는데 실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물가 예측 오차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규모가 변하지 않고 산출량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Y가 최초의 YF 수준이었다면 YF가 변함이 없어. 산출량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수직에 뭐가 도출된다 그랬어요? AS가 도출된다 이랬어요. 수직에 AS가 AS 연동조항 이렇게 PY 평면에 이렇게 우리의 지금 문제는 총요소 생산성의 감소예요. 이 총요소 생산성은 우리가 노동시장을 보려고 하니까 노동생산성입니다. 노동생산성. 그래서 요 레이버 디맨드에 영향을 주는 노동생산성의 감소 효과를 분석을 하자. PY 평면이고 얘는 WL 평면이고
레이버 디맨드는 MPL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레이버 서플라이는 요렇게 요거는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만 쓰겠습니다. 요렇게 처음에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이 예컨대 요 0점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급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지. AS 인덱세이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죠. AD가 이렇게 생겼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여기네요. 요 최초의 균형점 A점 요렇게. 이것도 뭐 그냥 A점 0점 해도 뭐 A점 해도 되고 뭐 A, B, C 가도 되고 충격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가는 P0네요. 산출량은 Y0야. 뭐 여기 L0고 여기는 W0고 이렇게 돼 있네. 먼저 총 요소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 감소는 요 곡선을 MPL을 하방으로 이렇게 MPL 이렇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면 요런 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 노동 공급이 L1으로 줄겠죠. 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당연히 산출량이 줄죠. 이렇게 산출량이 줄어. AS가 이렇게 좌측할 거야. 이렇게. 요 AS 요게 좌측가면서요. 중요한 건 뭐야?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잘 들으세요. 처음에 요 점이 공급 수요가 맞아떨어진 점인데 공급이 줄어서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그리고 물가가 변함이 없는 점이 지금 뭐야? 여기 B점이죠. 이런 점은 물가가 변했으니까 C점이라 합시다. C점. 물가는 P1으로 올라갔어. 이 물가가 반드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향을. 물가가.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공급곡선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인다 이것입니다. 공급곡선이 안 움직여.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바로 인덱세이션 조항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같이 올라가 주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변화가 없어. 고용 변화가 있어요? 없어. 산출량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요 물가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산출량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이거를 실질임금과 생산성 충격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지금 이겁니다. W1 실질임금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요 생산성의 부정적인 충격에 따라서 요 생산성 충격에 따라서 실질임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런데 물가 변화에 따라서는 실질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응? 자, 이거 한번 보세요. W는, 명목임금, 실질임금 평면으로 그걸 증명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하고, 그거를 저 보세요. 137페이지. B점하고 C점은 지금 같다고 놨죠. 보통 이제 잘못 쓰는 사람들은 이게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B점을 W0의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는 점에다가 B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틀렸습니다. 어떤 충격에 따라서 생산성 충격에 따라 실질임금이 떨어집니다. 물가 변화에 따라 실질임금은 변하지 않아도. 그래서 B점에서 수평의 점선을 쭉 그려서
W1이라고 써놓고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거기 체제 전환 경제 그것 좀 잠깐 봅시다. 중앙계획형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사회주의 경제는 밑줄 가격 통제를 하고 있고 생산량도 할당하고 있다. 이걸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만성적인 초과 고용 그리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 이건 생산물 쪽의 공급 부족이고요. 이러한 공급 부족을 통화 발행을 통해서 충당해서 통화 과잉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의 특성을 ISLM, 노동시장, ADS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해봐라. 두 번째, 그 시장 경제로서 체제 전환 과정에서 가격 자유화다 밑줄. 처음에 가격을 묶어놨다가 가격 통제했다가 이제 가격을 자유화하면 어떠냐 이렇게 거예요. 체제 전환 경제의 초기 경제 현상을 이 모형들을 통해서 분석해봐라. 세 번째, 통화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화폐 100단위를 새 화폐 1단위로 교환하고 거기 몰수형 화폐 개혁 밑줄. 통화를 줄이는 거죠. 걷어들이니까. 이 화폐 개혁이 이런 변수값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신용정책도 묻고 있습니다. 예시답안을 좀 보세요. 예시답안이 쓰다 말았네 보니까. 예. 그 모형의 설정 부분에 보면 죄송합니다. 좀 지워버리고 싶죠. 예. IS 한번 보세요. 죄송해요. 네. 예. 그래서 그 모형 설정은 일반적인 IS 그 총수 총공급 모형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보시냐면 그 P바 두 번째 그래프 위에 P바 거기다 가격 통제 써놔. 가격 통제. 그러면 수요가 엄청 많은 만성적인 초과 수요 상태에서 생산량을 Y바 되어 있죠? 생산량 할당 이렇게 써놨어요. 생산 할당. 그러면 이 만성적인 초과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화폐 시장의 공급으로 충당한다. 이자율을 어디서 묶어둔다고요? 이자율과 명목 화폐를 명목임금을 거기 이자율 알바 그래서 그 이자율을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W바는 그 실질임금입니다. 실질임금 그 옆에다가 P분의 W 써. 그러면 W 명목임금도 고정시켜놨고 P도 고정시켜놨으니까 실질임금도 고정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용이 L바밖에 안 돼.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용 규모를 크게 늘리는 그런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A점 찾아보고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엄청 많죠. 실업인데 이 실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래프 밑에 사회주의 경제는 가격 통제가 가능하므로 첫 번째 밑줄 이자율, 명목임금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통제 아까 P바 봤습니다. 생산 할당 Y바 봤어요. 존재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이게 두 번째 그래프에 올라 있는 것처럼 됐고 그 140페이지 위에 보면 Y0 마이만큼 Y0 마이너스 Y바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초과 수요고 이런 초과 수요를 이자율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알바로 통제하고 있고 마지막 한편 그 노동시장에 보면 Y바의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은 L바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정부가
명목임금을 W바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다 몇 줄? L0 마이너스 L바만큼 노동의 추가 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주의 경제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고용을 하고 있다.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준 그 설문 상황을 그대로 다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자유화 정책을 쓴다. 어디부터 봐야 돼? 묶여나 있던 P바 거기서부터 봐야죠. 응? 물가가 이제 초과 수요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P바에서 P1으로 화살표. 그러면 산출량이 Y바에서 Y1으로 늘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가격 자유화 정책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어떻게 돼? 감소하니까 LM 재료에서 LM 어느 화살표? 물가 상승. 거기 LM 재료에다가 괄호 열고 P분의 M 써놔요. 그래서 그게 물가에 반영이 되도록 물가가 거기에 좌측가. 그러면 원래 R바로 묶어놨던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R1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 또 노동시장에 가봐요. 노동시장에 처음에는 A, B만큼 뭐가 있었어? 초과 공급.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실업인데 실업을 다 누가 초과 고용으로 정부가 해소하고 있어. 그런 상태인데 이제 시장 균형으로 가겠죠. W바가 W스타로 이게 시장 균형으로 가. 그래서 초과 고용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A, B 전체를 정부가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C점에서만 고용을 하면 고용 규모가 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준다. 그래서 그걸 그 그래프 밑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 141페이지 왼쪽 페이지 보면 그 노동시장에 노동의 초과 공급이 해소가 되면서 임금이 하락하고 또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노동의 초과 공급분을 국가정책에서 모두 고용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노동 고용량은 이제 더 줄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뭐 보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몰수형 화폐 개혁의 효과를 좀 보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어디를 봐야 돼? LM이 LM2로 가는 통화가 감소하는 화폐를 몰수하니까 시장의 통화가 줄어. LM1에서 LM2로 화살표 하세요. 그럼 균형이 C점에서 D점으로 갑니다. C점이 D점으로 가. 이자율은 물론 상승할 것이고. 자, 그러면 LM이 좌측 가면 총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좌측 가죠. AD 제로에서 AD1으로 화살표.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물가 떨어진 걸 다시 ISLM에 반영해 줘야 되고 노동시장에 반영해 주면 되겠죠. 자, 그 균형점이 약간 잘못됐는데 오른 두 번째 ADS 모형에서 P1 물가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가 아까 좌측의 ISLM 모형의 D점이죠. 고쳐주세요. D점. 그 다음에 그 D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2점. 오른쪽에 2는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면 노동시장 가보세요. 물가 하락은 노동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나머지는 그대로 다 보시면 되고 신용경색의 문제, 체제전환 그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설문사 좀 해설 거 보시면 시장 경제로 전환된 이후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밑줄 그세요. 실물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거다. 그런데 이런 체제 전환 경제는 이런 시장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시장들이 주식, 채권, 이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제대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그 신용경색이다 밑줄 긋고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신용경색 현상이고 보통 어떤 때 나타나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때.
두 번째, 어떤 때 나타나요? 경기 침체가 심각할 때. 이럴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용경색은. 그래서 두 번째, 시장경제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 급격한 아까 본 것처럼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물가 묶어놨는데 이제 풀어버리면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통화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뭐를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 안 해주면 소비 투자가 감소하고 총수요를 더욱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신용경색을 어떻게 해소하겠냐 지금 대책을 묻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소해야 돼? 하루아침에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금융시장을 발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빌려와야겠지. 제일 뒤에 외국 투자자본 유치, 차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 쉬기로 했는데 지금 지금 쉬면 애매하니까 한 문제만 더 보고 갑시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인데요. 간단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9페이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고 갑시다. 네. 47번 문제예요. 거시경제정책의 과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리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정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이거 뭐예요? 단기 필립스입니다. 단기 필립스, 쇼트런 필립스 커브, SRPC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라.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는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고전학파의 경제학의 이분성, 이거 뭔가요? 이분성이란 건 뭐야? 실물과 화폐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는 실물의 배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화폐 중립성은 뭐예요? 화폐 중립성은 뭡니까? 고전적인 이분성은 모든 실물 변수, 실질 변수는 실물 부분에서, 모든 명목 변수는 화폐 부분에서 결정된다는 게 고전적인 이분성이에요. 그런데 화폐 중립성은 그런 엄격한 가정이 아니라 통화량의 변화가, 화폐의 변화가 실물의 중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변화가 실물 변수에, 실물 경제에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화폐의 초중립은 뭘까요? 통화량의 원샷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통화량의 지속적인 변화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면 이걸 화폐의 초중립성이다 이렇게 말한다. 일단은 이 고전적인 이분성과 화폐의 중립성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해라. 지금 이거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서를 가지고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과정들을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정운찬 선생님이 밀턴 프리드만 강의실을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딱 들으려고 했더니 딱 들어오더니 엄청 넓대요, 강의실이. 사람도 엄청 많고 강의실 칠판이 엄청 크더래. 그런데 거기다가 MV equal PY 크게 딱 써놓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요.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MV equal PY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얘기죠. 자, 요 화폐 유통 속도는 주어져 있다. 단기에. 얘는 완전오염 수준에서 주어져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건 다 화폐에서 왔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이걸 물가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걸 그래프로 분석하려고
수요 곡선을 도출하자면 뭘로 정리하면 요 y로 정리하면요. P분의 m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통화량이 주어져 있고 화폐 유통 속도가 단기에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물가와 요 총 수요가 요 디맨드가 총 수요가 역의 상충성을 갖는다. 이래서 우하향하는 AD 곡선을 도출한다 그랬습니다. 그 AD 곡선의 이동은요. 얘가 변하면 AD 곡선이 이동한다 이랬습니다. 두 번째 실질 총 공급은요. 요 공급은 고전학파는 항상 어디서 결정돼?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결정되지. 공급이 완전 고용에서. 그래서 요 YF예요. 혹은 YN이야. 수요는 이렇게 생겼고 공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요. PY 평면에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에요. AS가. 수요는 직각 쌍곡선이야. AD가. 통화량에 영향을 받아. 물가는 P0고요. 이 상태에서 뭐가 변하게 되면 통화량이 변하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는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거고 제1호가 원으로 이 통화량이 M0에서 M1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가 발생하면서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P1으로 상승하게 되고 산출량 변화는 없다. 이게 뭐예요? 통화량의 변화, 요 통화량의 변화는 인플레만 가져온다. 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화폐에 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화폐에 있다. 이게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이고 두 번째요. 요 잠재 산출량을 그러면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잠재 산출량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잠재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Say's Law, Say의 법칙에 기초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수요가 따라오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니까 균형 국민 소득이 공급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유가 상승 또 나왔네. 계속 원유가 상승으로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책 담당자들이 보통 밑줄 긋읍시다. 스태그플레이션 밑줄 긋고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총공급 충격을 상쇄시키는 노력을 한다. 이 총공급 곡선의 이동에 대응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밑줄, 물가와 산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봐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총공급에 불리한 충격은 AS를 좌측 이동시킬 거고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는 더 상승하고 산출량은 원래로 회복할 수 있고 긴축적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가 더 둔화 침체되는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고. 그 뒤에 바로 확인 좀 하세요. 150페이지 뒤에 왼쪽에 그래프 보세요. 물가 안정 목표. 오른쪽에 경기 안정 목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문제고 실업이 심각해져 버리고 AD1에다가 덧칠을 해놔요. 좌측에. 오른쪽에도 AD2에다 덧칠을 해놔. 그러면 총수요를 줄이면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는 더욱더 침체된다. 경기 안정을 위해서 총수요를 늘렸더니 물가가 P2까지 더 상승해 버린다.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인 경우, 경기 안정 목표인 경우 뭐 이렇게 썼고, 물가 상승에 경기 안정에,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에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어서 거기 파인 튜닝은 불가능하다. 이 밑줄. 미세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앞에 마지막 설문 문제를 잠깐 보시면, 함적기대 모형은 여러분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누구의 주장입니까? 함적기대 혁명을 일으킨 세고전학파의 주장이에요. 함적기대 모형은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 정책일지라도 금융당국이 통화당국이 정책을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함적기대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봐라. 여기는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위에, 저기 위에, 설문 위에 봤더니 뭘 가지고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상충관계,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랬는데, 그 1번, 2번 설문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상충관계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3번 설문은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는 물가 상승에 대한 경기 안정화 이 말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용 안정화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물가를 희생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통화당국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그래프로 보여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필립스 커브로 보여봐라 이러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필립스 커브를 내가 어디까지 쓸 건지, 도출 과정을 좀 쓸 건지, 물론 배점이 있으면 당연히 도출 과정을 좀 써줘야지. 그렇죠? 아니면 뭐 루카스 공곡선 쓰고 오쿤의 법칙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출된 것만 써도 되겠고, 아니면 필립스 커브를 써놓고 필립스 커브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좀 밝혀준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냥 문제에서 쓰라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함적기대 뭐라고 했어? 모형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기초로서 함적기대라는 게 있어야 되지. 함적기대. 그런 것들이 있고, 파이 U 평면에 자연 실업률 수준을 표시하고 U 내추럴 레이트 of unemployment 자연 실업률 수준이 있고, 우하향하는 뭐가 있겠어요? 요 단기 필립스. 이 상충관계니까. 물가와 요 실업의 상충관계니까. short run 필립스 커브 SPC. 요게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여기가 파이 제로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한다면, 요 A점에서 파이 이퀄 파이 익스펙테이션. 자, 기대가 첨가된 필립스 커브는 마이너스 H U 마이너스 UNR 혹은 UN 이렇게, 물론 공급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쓰든지 뭐 이렇게 쓰든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공급 충격. 자, 이거 지금 관심이 없고, 요거 해석해보면 어떤 거예요? 요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 기대가 실제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실제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뭘 반영한다?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차이. 이건 뭐죠? 자연 실업률에서 벗어난 정도죠.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 그래서 요 경기적 실업과 인플레 기대와 뭐에 의해서? 공급 충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기대 첨가 필립스 커브는 요 인플레이션율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적 기대는 단기에 불안전 정보 상황을 예측하니까 단기에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입니다. 함적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이 통화당국이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을 써버리면 정보집합안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민간이 예측 오류를 갖게 되고 그 예측 오류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실질 변수의 변화로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정책을 써버리면 통화량 팽창시켰어. 이 쓰게 되면 요 기대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실제 물가만 파이1으로 확장 정책을 쓰면 올라간다. 기대는 어디 잡혀 있어요? SPC 제로에서 파이 제로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잡혀 있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실제 물가만 이렇게 올라가고 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실업을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은 단기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질 변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함적 기대 특성상 이 예측의 오차, 예측 오차 이거는 한 번만 나타난다 그랬고 즉시 수정된다 그랬고 Systematic Forecast Error는 없다 그랬고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제로라 그랬고 결과적으로 장기에는요 요걸 다 따라잡는다 이것입니다. 따라잡는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요 파이1으로 기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1으로 기대가 올라가서 SPC1으로 파이1 익스펙테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게 지금 무슨 이론인가요? 자연 실업률 가설이죠. 그래서 자연 실업률 가설은 단기적으로는 함적 기대를 하는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총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서 자연 실업률보다 실업률을 낮출 수 있지만 함적 기대 특성상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게 자연 실업률 가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실업률 가설을 써야 되는데 자연 실업률 정의만 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충격이 발생해서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 자연 실업률 가설이지 그게. 응? 이거 누가 썼어요?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정책 누가 썼어? 거기 나와 있는 금융당국이 썼어. 써봐야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이것입니다. 없어. 물가만 상승시켰지. 물가 상승에 대한 경제 안정화를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내일 그 이어서 나머지 이제 또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 부분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비이론 이렇게 갈 거고 미시기초로 가기 전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거시경제 정책의 내용들을 좀 하고 하여튼 순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